그 수첩은 검은색이었다. 표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가죽 재질이었고 귀퉁이가 약간 달아 있었다. 일기장이라기에는 너무 작았고 메모장이라기에는 너무 두꺼웠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언덕 위 대저택 지하 창고의 낡은 나무 선반 뒤쪽에 숨겨져 있었다. 수첩의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치면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나는 할아버지를 죽였다. 그 문장 아래에 날짜가 있었다. 파란 볼펜으로 눌러 쓴 12살짜리 아이의 글씨였다. 그 수첩을 발견한 사람은 노량진이었다. 강재원 가문의 오래된 가정부 노량진은 수첩을 발견한 순간 손이 굳었다. 그녀는 수첩을 들고 나오다가 멈췄다. 어디에 가져가야 할지 몰랐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가족들에게 보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야 하는지, 결국 그녀는 수첩을 가방 안에 넣었다. 그리고 마포구 합정동으로 향했다.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층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 10월의 첫째 주 월요일 오전, 강혁은 50층 사무소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이 되면 한강변 나무들이 조금씩 물들었다. 그 색이 강 위에 반사되면 강혁은 그것을 좋아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이해나가 노량진을 안내해 들어온 것은 오전 10시였다. 노량진은 60 중반이었다. 흰머리가 반쯤 섞인 단정한 차림이었다.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앉았다. 강혁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말씀해 주세요. 노량진이 가방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강혁이 수첩을 받았다. 장갑을 끼고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나는 할아버지를 죽였다. 강혁이 수첩을 덮지 않았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이해나가 옆에서 함께 들여다봤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다. 관찰 기록이었다. 가족 한 명 한 명의 행동과 대화가 아이의 눈으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중간중간에 감정이 섞였다. 분노와 기쁨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 수첩이 누구 것입니까? 강혁이 물었다. 노량진이 입을 열었다. 강재원 가문의 막내 손녀딸이에요. 이름은 강다인, 올해 12살이에요. 강혁이 수첩에서 눈을 들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언제입니까? 4개월 전이에요. 7월이에요. 공식 사인은 심장 발작이에요. 하지만 이 수첩을 보면 노량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는 이미 세종을 통해 검색을 시작했다. 강재원 씨. 강남 사재기로 출발해서 한국 최초 복합 리조트 사업으로 재산을 일군 자수성가형 1세대 사업가, 향년 82살. 7월 사망 당시 공식 발표는 심근경색. 유족으로는 장남 강태섭 씨와 차남 강태훈 씨, 그리고 재혼 부인 서윤희 씨가 있어요. 손녀 강다희는 장남 강태섭의 딸이에요. 강혁이 다시 수첩을 바라봤다. 노량진 씨. 이 수첩을 발견한 것이 언제예요? 사흘 전이에요. 지하 창고 정리를 하다가요. 나무 선반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가족 중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어요? 노량진이 고개를 저었다. 무서웠어요. 가족한테 가져가면 수첩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강혁이 잠시 수첩을 바라봤다. 12살 아이, 오늘 나는 할아버지를 죽였다. 그 문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다. 의뢰를 받겠습니다. 이해나가 세종을 통해 강재원 가문 전체를 정리했다. 강재원 가문, 한남동 대저택에 3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요. 3층짜리 단독저택인데 증축을 워낙 많이 해서 구조가 복잡해요. 오래된 건물에 신관을 붙여서 지은 형태라 집안에서 길을 잃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강혁이 배치도를 들여다봤다. 가족 구성원 정리해줘요. 이해나가 화면을 넘겼다. 강재원 씨 장남 강태섭, 나이 56. 강재원 그룹 계열사 대표,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됐어요. 그런데 강재원 씨 사망 직전에 경영 판단 실수로 계열사 한 곳이 부실화됐어요. 재원 씨가 그것을 매우 문제 삼았다는 내부 소문이 있어요. 강태섭 씨 부인은요. 강태섭 씨 부인은 유경아, 나이 52살, 전직 연극배우 출신이에요. 결혼 이후 집안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연극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녀는요. 아들 강준혁, 나이 22살, 현재 대학 재학 중, 그리고 딸 강다인, 12살.
중학교 1학년 강혁이 메모했다. 차남 강태훈은요. 강태훈 나이 50살. 그룹 내 이사직은 있지만 실질적 경영 참여는 거의 없어요. 형 강태섭 씨와 사이가 나쁘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내는 정미현 나이 46 전직 기자 출신. 결혼 후 집안에 있어요. 강재원 씨 재혼 부인 서윤이는요. 서윤이 나이 47 강재원 씨와는 나이 차가 35살이에요. 28세에 결혼했으니까요. 결혼한 지 19년이에요. 가족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외부인으로 통해요. 강재원 씨 사후 유산 처리에서 핵심 인물이에요. 가정교사는요. 이해나가 잠깐 멈췄다. 가정교사가 있어요. 오준서, 나이 32살. 강다인과 강준혁을 위한 학습 지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저택에 상주하고 있어요. 서윤희 씨와 가깝다는 소문이 있어요. 강혁이 이름들을 다시 훑었다. 강재원 씨 장남 강태섭, 그 아내 유경아. 그들의 아들 강준혁과 딸 강다인, 차남 강태훈과 그 아내 정미현, 재혼 부인 서윤희 가정교사 오준서, 가정부 노량진, 3대가 한 지붕 아래 살았다. 그 안에서 할아버지가 죽었다. 그리고 12살 아이가 수첩에 적었다. 오늘 나는 할아버지를 죽였다. 강혁과 이해나는 다음 날 오후 한남동 저택을 방문했다. 노량진이 사전에 연락을 해둬서 대문이 열렸다. 무인 승용차가 경사진 진입로를 올라갔다. 저택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강혁이 표정을 유지한 채 조용히 말했다. 비뚤어진 집.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봤다. 처음 지은 본체에 동쪽으로 별채를 붙이고 다시 서쪽으로 증축했어요. 지붕선이 3개가 달라요. 창문 높이도 층마다 달라요. 건물이 통일된 의지가 없어요. 강혁이 내리면서 저택 외관을 훑었다. 있는 것. 오래된 돌벽과 새로운 유리 증축부. 정원은 잘 관리됐지만 건물 자체는 방치된 느낌. 지붕 위에 여러 개의 굴뚝. 없는 것. 통일감. 이 집을 하나로 묶는 어떤 원칙. 어색한 것. 2층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가을 오후에 창문을 여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창문 유리에 무언가 쓰여 있었다. 손가락으로 쓴 것 같은 글자가 유리 안쪽에 있었다. 멀어서 읽을 수 없었다. 강혁이 2층 창문을 한 번 더 바라봤다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강재원 씨 장남 강태섭이 현관에 나와 있었다. 키가 크고 각진 얼굴이었다. 양복이 잘 맞았다. 강혁 탐정님이시죠? 노량진 씨한테 들었어요. 강태섭이 말했다. 불편함을 감추려는 표정이었다. 네,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이쪽은 이해나 씨예요. 들어오시죠. 저택 내부는 외부보다 더 복잡했다. 1층은 거실과 식당과 서재로 나뉘었다. 2층은 가족 각자의 방이 있었다. 별채에는 차남 강태훈 내외와 서윤희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 통로가 여러 곳이었고 계단이 2개였다. 이해나가 조용히 배치도를 세종에게 전송했다. 강태섭이 가족들을 응접실에 모았다. 강혁이 들어서면서 방 안의 사람들을 훑었다. 유경아가 소파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배우 출신답게 자세가 반듯했다. 그러나 눈가가 약간 부어 있었다. 오래 긴장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강태훈이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형 강태섭 쪽을 보지 않았다. 그 외면이 의도적이었다. 정미연이 강태훈 옆에 낮은 의자에 앉았다. 기자 출신답게 강혁을 관찰하는 눈빛이 있었다. 서윤이는 별채에서 나와 구석 소파에 앉았다. 47살이었지만 10살은 젊어 보였다. 눈이 컸고 말이 없었다. 오준서는 벽 쪽에 서 있었다. 32살의 젊은 남자, 서윤이가 앉은 방향과 같은 쪽을 보고 있었다. 강준혁은 소파 구석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강다인은 없었다. 막내 따님은요? 강혁이 물었다. 강태섭이 말했다. 방에 있어요. 내려오기 싫다고 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재원 씨 사망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태섭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7월 14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튿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다음 날 아침 노량진 씨가 서재에서 발견했어요. 공식 사인은 심근경색이에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심장약을 드시고 있었어요. 심장약의 종류는요. 강태섭이 잠깐 멈췄다. 디기탈리스 계열 약이라고 들었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그 이름을 기록했다. 그 약은 어디에 보관됐습니까? 아버지 서재 책상 서랍에요.
가족 모두가 위치를 알았습니까?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서윤이가 말했다. 아버지가 직접 알려주셨어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약을 드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다들 알고 있었어요. 강혁이 서윤이를 바라봤다. 아버지, 서윤이가 강재원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호칭이 어색했다. 나이 차이로 보면 딸이 맞았다. 그러나 가족들의 시선은 그녀를 가족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이해나가 강태섭에게 유언장 내용을 물었다. 강태섭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강재원 씨 사망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강태섭이 강혁을 바라봤다. 노량진 씨가 어떤 것을 가져간 건지 알고 싶어요. 강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섭이 천천히 말했다. 유언장은 변호사 사무소에 있어요. 내용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재산 대부분을 손녀딸 강다인에게 남긴다는 거예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더 조용했다. 이해나가 세종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세종이 빠르게 답했다. 강재원 씨 유언장. 공증 변호사 ECC 사무소 등록 기준. 총자산 추정 3,200억 원 가운데 손녀딸 강다인에게 2,400억 원 상당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일체를 유증. 그 외 장남 강태섭에게 400억 원. 차남 강태훈에게 200억 원, 재혼 부인 서윤이에게 200억 원, 나머지는 공익재단. 강혁이 그 숫자들을 들었다. 손녀딸 강다인, 12살, 2,400억 원. 이 숫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방 안에 모두 앉아 있었다. 강태섭이 말했다. 아버지가 유언을 바꾼 것은 사망 2달 전이에요. 원래 유언장에는 저한테 대부분이 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망 2달 전에 바꿨다면, 5월에 바뀌었어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변호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 알았어요. 강혁이 강태훈을 바라봤다. 강태훈이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원래부터 적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말이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어딘가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들렸다. 강혁은 강다인을 만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이 삐걱거렸다. 복도는 좁았다. 이것이 증축 전 원래 구조인 것이 분명했다. 강다인의 방문에 노크했다. 누구예요? 어린 목소리였다. 강혁 탐정이에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강다인이 강혁을 바라봤다. 12살이었다. 키가 작았다. 얼굴이 또렷했고 눈이 컸다. 그 눈빛이 나이에 맞지 않게 예리했다. 강혁이 들어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는 눈빛이었다. 방 안에 책이 많았다. 추리소설이 절반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과학도서와 자연사 도서였다. 탐정님이 수첩을 가져가신 거죠. 강다인이 말했다. 노량진 씨한테 받았어요. 강다인이 침대에 앉았다. 강혁이 창가 의자에 앉았다. 거기에 쓴 건 사실이에요. 강다인이 말했다. 강혁이 그 말을 들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강다인이 잠깐 강혁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약을 바꿨어요. 서재 서랍에 있는 약하고 다른 약을 제가 넣어뒀어요. 심장약은 용량을 높이면 독이 된다고 책에서 읽었어요. 강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요? 강다인이 강혁의 눈을 보면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를 스위스 학교로 보내려 했어요. 저는 싫었어요. 이 집이 싫긴 하지만 스위스는 더 싫었어요. 엄마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요. 강혁이 창밖을 봤다. 그러다가 다시 강다인을 바라봤다. 노량진 씨 말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강다인이 잠깐 생각했다. 글쎄요, 확실하지 않아요. 증조고모가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증조고모요? 강재원 씨 여동생 강복순 씨요. 지금은 저택본체 별실에 계세요. 나이가 많아서 거의 방에만 계세요. 강혁은 강복순이라는 이름이 이해나의 명단에 없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다인 씨, 수첩에 할아버지 이야기 외에 다른 것도 적었어요? 강다인이 강혁을 바라봤다. 많이 적었어요. 이 집 사람들 이야기요. 탐정님이 알고 싶어 할 내용들이에요. 강혁이 사무소로 돌아와서 이해나와 함께 수첩 전체를 분석했다. 이해나가 세종을 통해 수첩 내용을 디지털화하고 분류했다. 탐정님, 수첩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가족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어요. 날짜별로 관찰 내용이 있어요. 강혁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3월 8일 기록. 아빠가 오늘 서재에서 할아버지와 크게 싸웠다. 문 밖에서 들었다.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회사를 그르쳤다고 했다. 아빠가 울었다. 아빠가 우는 것을 처음 봤다. 3월 15일 기록. 서윤이 아줌마와 오준서 선생님이 별채 쪽에서 오래 있었다. 둘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다가가니까 서로 멀어졌다. 4월 2일 기록. 할아버지가 변호사 아저씨를 불렀다. 내가 서재 창문 밖에서 들었다. 유언장을 고친다고 했다. 나한테 전부 준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싫다. 내가 그걸 받으면 아빠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4월 12일 기록. 작은아버지 강태훈이 할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거절했다. 작은아버지가 서재를 나가면서 표정이 이상했다. 화가 난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했다. 5월 3일 기록. 노량진 아줌마가 울었다. 이유를 물으니까 말 안 해줬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할아버지가 노량진 아줌마한테 퇴직금 계산을 줄인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노량진 아줌마가 30년을 일했는데. 6월 22일 기록. 오늘 할아버지 약에 대해 조사했다. 디기탈리스 계열. 용량을 2배로 높이면 심장이 멈출 수 있다. 쉬울 것 같다. 강혁이 마지막 기록에서 멈췄다. 6월 22일, 그리고 7월 14일에 강재원이 죽었다. 애나 씨. 강재원 씨 사망 당시 심장약 성분 분석 기록이 있어요? 공식 부검에서는 심장약 과다 복용이 의심됐지만 심근경색 가능성도 있어서 심근경색으로 처리됐어요. 약물 정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이에나가 세종에게 요청했다. 강재원 씨 사망 시 혈액 샘플이 국과수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공식 부검 표본이요. 강민혁 검사님한테 요청하면 재분석이 가능해요. 강혁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강민혁이 전화를 받으면서 말했다. 혁아, 무슨 일이야? 강재원 씨 부검 혈액 샘플 재분석 요청할 수 있어? 국과수에 표본이 남아있으면. 강재원 그룹 회장 말이야. 심근경색으로 죽은 분, 그분이야.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수상한 거야? 수첩이 있어. 어떤 수첩? 강혁이 수첩 첫 줄을 읽었다. 오늘 나는 할아버지를 죽였다. 전화 너머로 강민혁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작성자가 누구야? 12살짜리 아이야.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 요청해볼게. 이틀 정도 걸릴 거야. 고마워, 형. 혁아,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아직 모르겠어. 알아봐야 해. 다음 날 강혁은 혼자 저택을 다시 찾아갔다. 강복순이 사는 본체 별실은 저택 1층 가장 안쪽 방이었다. 노령진이 안내해 주었다. 문을 두드리자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강복순은 76이었다. 휠체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방 안에는 화분이 많았다. 창가마다 식물이 있었다. 강혁이 인사를 하고 앉자 강복순이 그를 천천히 바라봤다. 탐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빠 일 때문에 왔겠지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복순이 지팡이를 한번 짚었다. 나는 오빠가 자연사로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혁이 기다렸다. 오빠가 그렇게 갑자기 갈 사람이 아니에요. 심장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었지만 의사가 아직 몇 년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날 아침에 오빠를 봤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강복순 씨는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강복순이 강혁을 바라봤다. 탐정님, 이 집에 있는 사람 중에 오빠 죽음으로 이득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태섭이는 경영 실수로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었어요. 태훈이는 돈이 필요했어요. 서윤이는 늙은 남편이 짐이었겠지요. 오준서는 서윤이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가 유지되려면 오빠가 없어야 했을 거예요. 다인이는요. 강복순이 잠시 멈췄다. 다인이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다인이가 스위스로 가기 싫어했다는 건 알아요.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아이였어요. 오빠도 다인이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오빠가 스위스 유학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다인이가 얼마나 싫어했는지도 알면서요. 강복순이 창밖을 바라봤다. 오빠는 다인이가 이 집에 있으면 망가진다고 생각했어요. 비뚤어진 집이라고 했어요. 오빠 스스로 그 말을 했어요.
자기가 만든 집이 비뚤어졌다고. 강혁이 그 말을 들었다. 강복순 씨, 다인이가 그 일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복순이 오랫동안 강혁을 바라봤다. 나는 수첩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다인이가 그럴 수 있는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너무 영리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틀 후 강민혁이 연락을 해왔다. 혁아, 국과수 재분석 결과 나왔어. 뭐가 나왔어? 강재원 씨 혈액에서 디기탈리스 성분이 정상 치료 용량의 2.3배로 검출됐어. 이건 자연스러운 심근경색이 아니야. 약물 과다 투여야. 강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정식 수사로 전환할 수 있어? 재분석 결과로 이해 제기 형식으로 가면 가능해. 그런데 혁아, 수첩 이야기는 어떻게 할 거야? 12살 아이잖아.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서둘러야 해. 이게 공식 수사로 전환되면 가족 전체가 흔들려. 강혁이 전화를 끊었다. 이해나가 옆에서 들으면서 말했다. 탐정님, 수첩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인 씨가 한 것이 맞아요.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약을 2배로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인 씨가 12살이에요. 책에서 읽은 정보로 약을 바꾼 거예요. 계획된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요. 약이 실제로 2배 용량으로 투여됐어요. 그런데 다인 씨가 바꾼 약이 어떻게 정확히 그날 밤에 투여됐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강재원 씨가 그날 약을 혼자 드셨는지 아니면 누군가 드렸는지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봤다. 누군가 강재원 씨에게 약을 직접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수첩에 다인 씨가 약을 바꿔뒀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실제로 약을 들인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다인 씨가 바꿔둔 강한 약을 직접 투여한 사람이요. 강혁이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였거나 아니면 다인 씨가 바꿔둔 약을 알고 이용한 사람이 있거나요. 강혁이 오준서를 단독으로 만났다. 오준서는 저택별채 1층 가정교사 방에 있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책상이 넓었다. 교육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강혁이 들어서자 오준서는 자연스럽게 의자를 권했다.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서윤희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강혁이 바로 물었다. 오준서가 눈을 깜빡였다. 가르치는 아이들의 계모 되시는 분이죠. 그 이상의 관계는요. 오준서가 강혁을 바라봤다. 탐정님.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지. 강재원 씨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요. 사망 당일 저녁 약을 들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오준서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날 저녁 일찍 방에 들어갔어요. 저녁 8시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혼자 있었으니까 증명은 어렵죠. 강혁이 오준서의 책상 위를 훑었다. 있는 것, 교육자료, 태블릿, 책 여러 권. 그중에 양리학 관련 서적이 한 권 있었다. 없는 것, 개인적인 물건, 사진이나 메모 같은 것. 이 방이 임시 체류지처럼 보였다. 어색한 것, 양리학 책. 강혁이 그 책을 바라봤다. 가정교사 업무에 양리학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준서가 책 쪽을 바라봤다. 관심이 있어서요. 오래전부터 읽어온 책이에요. 다인 씨를 가르칠 때 과학 관련 내용을 많이 다뤄요? 다인 씨가 과학을 좋아해요. 특히 화학이요. 강혁이 오준서를 바라봤다. 다인 씨가 할아버지 약에 대해 물어본 적 있어요? 오준서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아니요. 그 대답이 너무 빨랐다. 이해나가 서윤이를 만났다. 서윤이는 별채 응접실에서 이해나를 맞았다. 커피를 직접 내왔다. 탐정님 파트너분이시죠? 이해나예요. 서윤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은 거죠. 맞아요. 저도 알고 싶어요. 이해나가 서윤이를 바라봤다. 서윤이 씨가 의심받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어린 2번째 아내, 늙은 남편, 돈. 그 공식 안에 제가 있어요. 서윤이가 담담하게 말했다. 남편과 사이가 어떠셨어요? 서윤이가 창밖을 바라봤다. 좋지도 않았고 나쁘지도 않았어요. 결혼 초에는 남편이 강했어요. 나이와 관계없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성격이 변했어요. 의심이 많아졌어요. 가족들을 다 의심했어요. 저도 의심했고요.
오준서 씨와의 관계를 의심했어요? 서윤이가 이해나를 바라봤다. 그렇게 들었군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전부 사실은 아니에요. 이해나가 기다렸다. 서윤이가 말했다. 오준서는 제가 부탁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가정교사로요. 그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사망하기 2달 전에 오준서를 내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말렸어요. 왜요? 다인이 때문이에요. 다인이가 오준서를 좋아했어요. 갑자기 내보내면 다인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이해나가 잠시 생각했다. 서윤이 씨, 사망 당일 밤 남편한테 약을 드렸어요? 서윤이가 이해나를 바라봤다. 그날 밤에는 남편이 서재에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별채로 일찍 들어갔어요. 약은 남편이 직접 드셨어요.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강혁이 사무소에서 모든 자료를 펼쳤다. 수첩 내용, 약물 분석 결과, 가족 각자의 진술, 저택 구조도, 사망일 당일 이동 경로, 이해나가 세종을 통해 저택 내부 보안 카메라 기록을 요청했다. 저택에는 현관 카메라와 외부 경비 카메라가 있었다. 내부 카메라는 없었다. 강재원이 내부 촬영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외부 카메라에서 흥미로운 기록이 나왔다. 탐정님, 7월 14일 오후 10시 17분. 서재 방향 외부 창문 앞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이해나가 영상을 재생했다. 화질이 낮았지만 인물의 실루엣이 확인됐다. 성인이었다. 서재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가 멀어지는 동작이었다. 5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다. 창문 가까이 다가간 이유가 뭘까요? 이해나가 말했다. 엿들은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아니면 뭔가를 창문을 통해 안으로 전달했거나. 서재 창문이 그날 열려 있었어요? 노량진 씨한테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나가 노량진에게 연락했다. 잠시 후 답이 왔다. 그날 여름이었기 때문에 서재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문으로 약을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이해나가 세종에게 저택 서재 창문의 위치와 높이를 확인했다. 1층이에요. 창문 높이 약 90cm. 어른이라면 창문을 통해 안으로 팔을 넣는 것이 가능해요. 강혁이 멈췄다. 다인이 수첩에 약을 바꿔뒀다고 적었다. 그런데 외부 카메라에 성인 실루엣이 포착됐다. 2가지 모두 같은 날에 일어났다. 다인이 약을 바꿨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성인이 창문을 통해 실제 투여를 했을 수도 있었다. 또는 다인이 약을 바꿨는데 그것을 몰랐던 성인이 강재원에게 정상 용량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드렸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성인이 다인이가 이미 약을 바꾼 것을 알고 일부러 그 시간에 약을 드리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었다. 다인이가 다친 것은 그 다음날 오전이었다. 노량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탐정님, 다인이가 지하 창고에서 선반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쳤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강혁과 이해나가 즉시 이동했다. 드론을 먼저 저택 쪽으로 보내면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인이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다. 강태섭이 복도에 서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강혁이 물었다. 지하 창고에서 뭔가를 찾다가 선반이 쏟아졌다고 해요. 오래된 선반이라서요. 혼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강혁이 다인이 방으로 들어갔다. 다인이가 눈을 뜨고 있었다. 선반이 혼자 쓰러졌어요? 강혁이 물었다. 다인이가 강혁을 바라봤다. 누군가 밀어뜨렸어요. 강혁이 다인이 옆에 앉았다. 누굴 봤어요? 못 봤어요. 등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뒤로 넘어지면서 선반이 같이 쓰러졌어요. 지하 창고에 왜 갔어요? 다인이가 잠시 생각했다. 제 수첩이 거기에 있었는데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노량진 아줌마가 가져간 것을 알았어요. 혹시 다른 수첩이 더 발견됐을까 봐요. 다른 수첩이 있어요? 2번째 수첩이 있어요. 7월 이후로 쓴 수첩이에요. 강혁이 굳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제 방 책상 서랍 안이요. 이중 잠금이에요. 숫자가 맞아야 열려요. 숫자가 뭐예요? 다인이가 강혁을 바라봤다. 탐정님이 찾아야죠. 강혁이 저택으로 돌아왔다. 다인이의 방 책상 서랍에는 작은 철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4자리 숫자였다. 강혁이 방안을 훑었다. 책장에 꽂힌 추리소설들. 제목을 봤다. 아가사 크리스티, 코넌 도일, 엘러리 퀸. 책상 위에 달력이 있었다.
달력에는 다인이 특별히 표시해둔 날짜가 몇 개 있었다. 7월 14일에 별표가 있었다. 책장 맨 윗칸에 작은 엽서가 꽂혀 있었다. 발레 공연 엽서였다. 발레단 이름이 영문으로 적혀 있었다. 강혁이 그 엽서를 바라봤다. 다인이는 발레를 배우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스위스로 보내려 한 이유 중 하나가 그곳 발레 아카데미였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스위스를 싫어한 이유는 엄마 아빠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혁이 숫자를 떠올렸다. 7월 14일 강재원이 죽은 날. 서랍이 열렸다. 두 번째 수첩은 빨간색이었다. 빨간 수첩의 첫 페이지. 7월 14일 저녁. 할아버지 약을 바꿔뒀다. 그런데 약이 이미 바꿔져 있었다. 강혁이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약이 이미 바꿔져 있었다. 다인이가 약을 바꾸러 서재에 들어갔을 때 약이 이미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다인이보다 먼저 누군가 약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강혁이 페이지를 넘겼다. 7월 14일 저녁. 내가 바꿔둔 약은 기존 약의 2배 용량이었다. 그런데 서랍 안에 있던 약은 기존 약의 5배 용량이었다. 나는 그것을 몰랐고 그냥 두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인이는 2배 용량으로 바꿨다. 그러나 서랍 안에 이미 있던 약은 5배 용량이었다. 다인이가 바꾼 것은 기존 약이 아니라 이미 바꿔진 약을 다시 바꾼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서랍 안에 남은 것은 다인이가 준비한 2배 용량 약이었다. 5배 용량 약은 다인이가 집어간 것이었다. 실제로 강재원에게 투여된 것은 다인이의 2배 용량 약이었다. 부검 결과는 2.3배였다. 다인이의 2배 용량 약이 투여된 것과 일치했다. 그러면 5배 용량 약을 미리 바꿔둔 사람은 누구였는가? 강혁이 빨간 수첩을 계속 읽었다. 7월 16일. 나는 내가 할아버지를 죽인 것인지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내 약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 약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다.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검은 수첩에 내가 죽였다고 적었다. 내가 한 것이 사실이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도 한 것이다. 다인이는 자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관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했는지 몰랐다. 7월 22일. 오준서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날 이후로 나한테 더 잘해준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강혁이 그 대목에서 멈췄다. 강혁이 오준서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이었다. 오준서 씨, 7월 14일 저녁 강재원 씨 서재 창문 앞에 있었어요. 오준서가 굳었다. 외부 카메라에 찍혔어요. 오준서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제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강재원 씨가 그날 저한테 퇴직 통보를 했어요. 저녁 8시에. 하지만 저는 떠나기 싫었어요. 서재 창문 앞에서 강재원 씨한테 한마디 더 하려고 갔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한마디를 했어요. 강재원 씨가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약을 드신 것 같았어요. 다가가지 않고 돌아왔어요. 약을 서랍에서 꺼내거나 드린 적은요? 없어요. 7월 14일 이전에 서재 서랍을 건드린 적 있어요? 오준서가 눈을 들었다. 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랍 안에 있던 약이 바뀌어 있었어요. 사망 며칠 전에. 오준서가 입을 다물었다. 강혁이 기다렸다. 서재에 자주 들어갔어요. 강재원 씨 허락을 받고요. 다인이 수업 자료를 서재 책장에서 빌려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약 서랍 위치는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어요. 양리학 책도 읽었고요. 오준서가 입술을 다물었다. 강혁이 세종에게 요청했다. 세종. 오준서 씨 신원 전체 조회해줘. 특히 의료 관련 전과가 있는지. 세종이 응답했다. 오준서. 학력 조회에서 이상 지점 발견. 대학교 학적 기록이 일부 불일치. 2014년 대학교 자퇴 처리된 학과는 의대입니다. 강혁이 오준서를 바라봤다. 의대에 다녔군요. 오준서가 눈을 내렸다. 자퇴했어요. 어떤 이유로요? 학비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잘못된 선택이 뭔가요? 오준서가 잠시 침묵했다. 어떤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 여자를 위해 의대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 곁을 떠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어요. 그 여자가 돈 많은 노인과 결혼해 있었어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가 서윤희 씨예요. 오준서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준서 씨. 약을 바꾼 것을 자백하면 자수 감경이 가능해요. 저는 약을 바꾼 적 없어요. 그럼 5배 용량 약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해나가 다시 서윤이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오준서 이야기를 꺼냈다. 오준서 씨가 의대 자퇴생이에요. 그 이유가 서윤이 씨 때문이라고 해요. 서윤이가 긴 침묵 후에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서윤이 씨가 오준서 씨를 가정교사로 불러들인 것도 그 이유예요? 서윤이가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할 무렵 저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오래된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오준서가 그 당시에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도움도 줄 수 있고 저도 위안이 될 것 같았어요. 그 이상의 관계가 됐어요? 서윤이가 이해나를 바라봤다. 감정은 있었어요. 행동은 없었어요. 남편이 그것을 알았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준서를 내보내려 했어요. 이해나가 천천히 물었다. 서윤이 씨, 남편 약에 손댄 적 있어요? 서윤이가 이해나를 바라봤다. 없어요. 오준서 씨가 약에 손댔는지 알아요? 서윤이가 눈을 내렸다. 이해나가 기다렸다. 오준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눈을 내리고 있어요? 서윤이가 긴 숨을 쉬었다. 탐정님.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 오준서가 힘들어져요. 말해주세요. 7월 초에 오준서가 저한테 약에 대해 물어봤어요. 남편이 먹는 약 이름을 알고 싶다고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인이 과학 공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답해 줬어요. 약 이름을 알려줬어요. 디기탈리스 계열 약이라고 했어요. 이해나가 기록했다. 오준서가 왜 물어봤는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설명 안 했어요. 그리고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서윤희 씨. 오준서 씨가 약에 대해 물어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서윤희가 오래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마음인지 나도 몰랐어요. 그냥 대답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강혁이 사무소에서 이해나와 마주 앉았다. 화이트보드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다인, 오준서, 서윤희, 강태섭, 강태훈, 유경아, 정미현. 다인은 2배 용량 약을 바꿔뒀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5배 용량 약이 서랍에 있었어요. 다인은 그것을 집어갔고 자기 약을 놓아뒀어요. 결과적으로 강재원이 복용한 건 다인의 2배 용량 약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5배 용량 약을 처음 바꿔둔 사람이 실질적 살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준서가 약 이름을 물어봤어요. 양리학 책을 갖고 있었어요. 의대 중퇴 경력이에요. 서재 출입 기회가 있었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충분한 조건이에요. 강혁이 멈췄다. 그런데 뭐가요? 오준서의 동기가 뭐예요? 이해나가 생각했다. 서윤이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요. 서윤이는 유산에서 200억 원을 받아요. 오준서가 그것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오준서는 서윤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유산을 노렸다면 더 많은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윤이 몫은 200억 원에 불과해요. 그게 충분할 수도 있어요. 강혁이 화이트보드를 바라봤다. 세종, 강재원 씨 서재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기록이 있어요? 경비 기록이나 열쇠 기록, 세종이 응답했다. 저택 경비 기록 분석 결과 서재 출입문 전자잠금 로그가 있습니다. 강재원 씨 본인과 강태섭 씨만 출입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 인원 출입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창문을 통한 접근은 잠금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강혁이 일어섰다. 창문.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봤다. 다인이는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다인이가 쓴 수첩의 서랍에 가보니 이미 다른 약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창문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외부 카메라에 오준서 실루엣이 찍혔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준서가 찍힌 것은 저녁 10시예요. 다인이 수첩에 다인이가 서랍을 확인한 것은 저녁 8시예요. 저녁 8시 이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해나가 세종에게 7월 14일 오후 카메라 전체 기록을 요청했다. 세종이 분석 결과를 냈다. 7월 14일 오후 5시 42분. 서재 방향 외부 카메라에 흰색 상의의 인물 실루엣 포착, 여성으로 추정. 창문 방향으로 접근한 후 약 12초 후 이동 이해나가 그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5시 42분이면 저녁 식사 전이에요. 강혁이 그날의 가족 식사 시간을 떠올렸다. 저녁 식사는 7시였어요. 노량진 씨한테 들었어요. 5시 42분에는 누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해나가 가족들 각자의 알리바이를 정리했다. 서윤이는 오후 5시에 별채에서 오준서와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오준서가 그것을 확인했다. 강태우는 자기 방에 있었다. 유경아는 외출했다가 6시에 돌아왔다. 정미현은 서재 옆 화실에 있었다. 강혁이 멈췄다. 정미현 씨, 서재 옆 화실이에요. 이해나가 배치도를 펼쳤다. 화실과 서재는 벽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화실 창문과 서재 창문이 같은 외벽에 나란히 있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봤다. 정미현 씨는 기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화학 성분에 대한 지식도 있을 수 있어요. 강태훈 씨 몫이 200억 원이에요. 원래 유언에서는 얼마였는지 확인해야 해요. 세종이 즉시 답했다. 변경 전 유언장 정보. 차남 강태훈에게 800억 원. 변경 후 200억 원, 6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정미현이에요. 강혁이 정미현을 불렀다. 정미현은 조용한 얼굴로 들어왔다. 기자 출신의 능숙한 표정 관리였다. 강혁이 말했다. 7월 14일 오후 5시 42분. 서재 창문 앞에 정미현 씨가 있었어요. 정미현이 강혁을 바라봤다. 화실에서 나와서 정원을 걷다가 서재 창문 옆을 지나갔을 뿐이에요. 12초 동안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멈춘 거예요. 무슨 이유로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강재원 씨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강혁이 바라봤다. 정미현 씨. 강태훈 씨 유산 몫이 원래 800억 원이었는데 200억 원으로 줄었어요. 정미현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5월에 남편한테 들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하셨어요? 정미현이 침묵했다. 강재원 씨한테 항의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이야기를 했는데 강재원 씨가 거절했어요. 강혁이 약 관련 이야기로 이어갔다. 정미현 씨, 약리학이나 독성학 관련 지식이 있어요? 정미현이 강혁을 바라봤다. 기자 시절에 의료보건 분야를 담당했어요. 약물 관련 기사를 많이 썼어요. 디기탈리스 계열 약물 과다 복용의 효과를 알고 있었어요? 정미현이 입술을 다물었다. 알고 있었어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창문을 통해 서랍약을 바꿨어요? 정미현이 강혁과 오래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손을 뻗으면 닿았어요. 서랍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바꿔둔 약이 5배 용량이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의도한 거예요? 계산했어요. 강혁이 정미연을 바라봤다. 기자 출신의 냉정한 눈이 거기 있었다. 그런데 약이 사라진 거예요. 다인이가 가져간 거예요. 강재원 씨가 복용한 것은 다인이가 바꿔둔 2배 용량 약이었어요. 정미연 씨 의도보다 낮은 용량이에요. 정미현이 눈을 내렸다. 결과는 같았어요. 어쩌면 다인이의 2배 용량 약이 강재원을 죽였고 정미연 씨의 5배 용량 약은 결국 사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인 의도는 정미현 씨한테도 있었어요. 정미현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인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정미현이 말했다. 다인이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한 것이 결정적이었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도요. 강혁이 말했다. 법적으로는 정미현 씨가 약을 바꿨다는 행위가 더 직접적이에요. 다인이는 형사 미성년자이고 게다가 결과적으로 정미연 씨가 바꾼 5배 용량 약이 아닌 2배 용량 약이 실제 사용됐어요. 법리가 복잡해요. 정미연이 강혁을 바라봤다. 다인이를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미현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자수할게요. 강혁이 마지막으로 병원의 다인이를 찾아갔다. 다인이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추리소설이었다. 강혁이 옆에 앉았다. 다인 씨, 정미연 씨가 먼저 약을 바꿔뒀어요. 다인이가 책을 내렸다. 알고 있었어요. 강혁이 눈썹을 들었다. 빨간 수첩 뒷부분에 적어뒀어요. 제가 가져간 약이 원래 서랍에 있던 것인데 그게 할아버지 약이 아니었어요. 훨씬 강한 거였어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다른 제약사 것이었어요. 집에서 쓰는 약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갖다 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정미연 아줌마라고 생각했어요. 화실이 서재 옆이니까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강혁이 다인이를 바라봤다. 다인 씨가 수첩 첫 줄에 오늘 나는 할아버지를 죽였다고 적은 것은 다인이가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한 것도 맞으니까요. 결과가 어쨌든 내가 약을 바꾸려고 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다인 씨는 할아버지가 싫었어요? 다인이가 잠시 생각했다. 싫지는 않았어요. 그냥 두려웠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내가 어디 갈지도요. 내 인생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정하려 했어요. 강혁이 그 말을 들었다. 다인 씨, 탐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다인이가 강혁을 바라봤다.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이요. 사건을 해결하는 건 수단이에요. 목적은 다른 거예요. 이미 어긋난 것들이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인이가 강혁을 바라봤다. 그게 가능해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항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도는 해요. 정미현은 강민혁을 통해 자수 절차를 밟았다. 약물 과다 투여 의도, 살인 예비 혐의. 실제 투여된 약이 다인이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법리 다툼이 복잡해졌지만 강민혁이 검찰 쪽에서 실질적인 의도와 행위에 집중하도록 정리해줬다. 오준서는 약 이름을 물어본 것 외에 직접적 행위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서윤이는 오준서에게 약 이름을 알려준 것이 결과적으로 오준서의 살인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됐다. 다인이의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됐다. 실제 사망에 기여한 약이 다인이 것이지만 정미현의 더 강한 약이 먼저 서랍에 있었다는 것이 인과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강혁이 사무소에서 이 모든 결과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해나가 옆에 앉아 있었다. 탐정님, 이번 사건 어때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비뚤어진 집이에요. 이해나가 고개를 들었다. 집이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뚤어진 건지도 몰라요. 아니면 사람들이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집이 그들을 비뚤어지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고요. 강혁이 한강을 바라봤다. 강재원이 만든 집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집, 유언도 혼자 바꾸고 아이 인생도 혼자 결정하고 돈도 혼자 나눠주고 그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나가 말했다. 다인이도 그래서 결정을 스스로 하려 했던 거고요. 가장 비뚤어진 방식으로.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가장 솔직했어요. 자기가 한 것이라고 스스로 수첩에 적었어요. 누구도 묻지 않았는데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봤다. 탐정정님은 다인이가 어떻게 됐으면 해요. 강혁이 한강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말했다. 제대로 된 집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왔다. 강혁 탐정사무소에는 눈이 내리는 날 오전부터 새로운 의뢰가 이어졌다. 다인이는 한남동 저택을 떠났다. 강태섭이 딸을 새 아파트로 데리고 나왔다. 그 집에는 다인이의 책이 먼저 들어갔다. 추리소설들이 새 책장에 꽂혔다. 정미현의 재판은 봄에 시작됐다. 강태훈은 아내의 재판을 끝까지 곁에서 지켰다. 두 사람이 그것으로 서로를 더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준서는 저택을 떠났다. 서윤이는 한남동 저택에 혼자 남았다.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지냈다. 때로는 강복순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이해나가 어느 날 저녁 늦게 사무소에 남아 있었다. 탐정님. 강복순 씨가 연락해서 고마워했어요. 뭐가요?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다고요. 비뚤어진 채로 살다가 각자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됐다고요. 강혁이 커피를 마셨다. 비뚤어진 것은 고쳐야 해요. 항상 고쳐지나요. 고쳐지지 않아도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 수 있어요.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봤다. 강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이 한강 위에 내렸다. 하얗고 조용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다음 사건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늦게까지 계실 거죠. 강혁이 이해나 쪽을 바라봤다. 그렇겠죠. 이해나가 웃었다. 그러면 저도 늦게까지 있을게요. 강혁이 잠시 이해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지만 강혁은 커피잔을 들었다. 눈이 계속 내렸다. 한강이 하얗게 덮여갔다. 비뚤어진 것들이 눈 아래 잠깐 사라지는 계절이었다.